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진 주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저희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자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신다면 방식은 잠시 뒤에도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지만 처방약과 의약품의 가격을 30에서 80%로 대폭 인하를 하겠다는 행정명령이 12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신다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정부 프로그램에 적용할 예상이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들은 그래도 좀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윤재 초이스 제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트럼프 약가 인하 정책에 K바이오 종목들 촉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 제 윤재 초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에서 나온 지금 도표를 한 가지 살펴보신다면 미국이 OECD 주요국 대비 전체적으로 약가 수준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봤을 때 아시아권에 비한다면 확실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국가에 대비해서도 278%, 67%, 350%, 427%, 320%, 220%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트럼프가 이런 정책 행정명령을 발표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표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명령은 13일 현지 시간으로 결정이 됐고요. 정책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미국 약가가 타 선진국 대비 최대 10배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일 공장 제품을 미국이 현재는 3배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그리고 세금 절감 효과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지금 핵심 정책 내용은 5가지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최애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 저 비용의 약을 수입하겠다. 직접 구매 시스템으로 가겠다. 약가 강제 조치를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인해서 약가 인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이렇게 오늘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제는 미국 약가 인하 정책에 우리 K바이오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반전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좀 기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빅파마 기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약가 인하 시에는 제약사 전체적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약가 인하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압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SK 바이오팜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3가지 기업이 직접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번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리베이트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격 이점이 전달하기 어렵다. 약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바이오시밀러도 하락하지만 중간 유통 제거 시에는 마진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헬스케어 지출 축소가 정책 목적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우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M 없이 직판 시에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유예 기간 내에서 방향성을 확정 시에 신중 대응이 예상된다라는 것이고 글로벌 IB의 입장을 살펴보신다면 이게 실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급락했었던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일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조선 방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의 빌미가 제공이 되면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었던 섹터였던 이제 반도체 테크 업종들이 반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일부는 좀 약간 플러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일부 조금은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전일 시장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마이너스도 났었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선반영되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시장이었고 어쨌든 간에 상승폭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5월 한 달간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나면서 상당 부분 조금 한국 증시에서 좀 약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이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부 좀 관세 얘기도 좀 나오면서 네. 사실 이런 어떤 제재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쉐어드 그 바이오 나스닥 바이오 종목들 IBB라는 ETF가 거의 한 4-5% 정도 올라왔고 그와 어떤 약간 비슷한 집합군을 보이고 있는 ETF들도 거의 4-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 내용적으로만 좀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나온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가이드라인을 좀 약간 제시하는 부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내용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MFM이라고 해가지고 최애국 대우 정책 도입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약사들 기준으로 볼 때 비협조하는 제약사들에는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는 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방향성만 좀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방산 조선 섹터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부 방산은 마이너스로 막 끝나기는 했지만 장 막판에 꼬리를 좀 올리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대로템이 아마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대로템 실적을 확인을 하고 저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대기 자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방산, 조선 섹터들에 있어서 조선은 조금 약간 다른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방산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시기상 주가 흐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피크 아웃을 보는 시각도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에 대해서 지 차장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자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바이오 종목들 어제는 강한 매도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언급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지금 뉴스 기사를 통해서 꾸준히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그랬지만 일부 종목들의 반등세가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본 섹터가 결국 그 바이오시밀러 CMO 하는 종목들인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인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별로 안 나왔어요. 실질적인 어떤 시장에서 봤을 때 CMO 하는 회사들이 이제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의약품에 지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도 관세를 강하게 매기거나 약가 인하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이 거의 한 20%에서 30% 국내 생산에서 미국에 넘기는 비중이 20%에서 30%가 차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딱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리스크 아웃의 개념으로다. 리스크 해소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 뜯어보니까 거의 1, 2% 상승의 마감으로 끝났고 실제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섹터인 뭐 비만 관련된 그쵸? 섹터들 오늘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상한가 근접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뭐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어떤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 피해 종목으로 묶이고 있었던 뭐 바이오 시밀러, CDMO, CMO 종목들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굉장히 미진하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신다면 인벤티지랩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인 영양권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 좀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재 초이스는 그럼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차장님의 초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대로템과 한진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아까 전에 현대로템이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방산 섹터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들고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초이스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초이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진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섹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현대로템은 그 가운데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의 순서를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실적 발표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적도 기대치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전에 종목 잠깐 말씀드렸을 때 1분기 실적이 마진율이 좀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넥스원이 그 무전기에서 나오는 일회성 매출이 반영이 굉장히 빨리 많이 됐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일회성으로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나 시스템 또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현대 로템이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시기상에 대해 약간 기스 아닌 기스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탑라인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 대한 섹터 분위기가 좀 아쉬운 거죠. 지금 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거의 만 2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최고조를 다다를 때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이 시기상을 보면은 러시아는 그 전승절 관련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주가가 조금 더 상승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이 점점 더 좀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그쵸. 지정이 됐기 네. 때문에 이게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 그 신용 매수가 안 돼요. 그 대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잠시만요. 신용 대출. 그렇죠. 지금 경고 종목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융자 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지정이 돼서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하다라는 점, 그리고 주도 섹터였었던 조선이랑 방산, 바이오, 엔터 종목들이 오늘은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저번 주부터 지금 전일까지 일부 좀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약간의 그 가두리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고요. 그러면
내일 모레 실적 발표 있는데 실적 발표 할 때 항상 나오지만 어제 실적 발표했던 종목이 클래시스, 메디톡스예요.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 만에 10%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틀 전에 카페24라는 종목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쵸.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24%. 그 이틀 연속 거의 30% 네. 밀렸죠. 이런 거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시장에 그 어떤 거냐면 실적에 대한 미래 확장을 많이 땡기고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 작년, 재작년 되짚어 보면 멀티플 15배 이상 가는 종목들 다 비싸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멀티플 20배, 25배 받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지금 현재 주도주격인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확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초이스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실적적인 부분은 이 방산이라는 산업이 방위 산업이잖아요. 요게 처음에 이제 채택되는, 그러니까 무기를 소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장비를 채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테스트도 거의 3년, 길면 뭐 5년 넘게 진행이 되는데, 한 번 채용이 되면은 그 채용이 된 부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향후 3년, 5년까지는 세이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만약에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지금 추정치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네. 하면 이미 선반영돼서 3일 만에 로템은 거의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는 짧게 매매해볼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종목들 아무래도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에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러한 실적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두 차례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카를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 종목, 많은 종목 중에서 오늘 초이스 해주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초이스를 한 거고요. 이 종목이 좋아서 매수하라라는 시그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시겠지만 불과 한 5년 전, 4, 5년 전에 그 기업의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분쟁이 크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사모펀드와의 어떤 지분 싸움도 일부 있었고요. 이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연유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올라온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와 본 겁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된 한진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시는 건 절대 반대다라는 사인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 흐름이 한진칼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거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여기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지금 들어가셔도 다들 돼요? 먹으시기 네. 때문에 이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가격에 대한 그 가치 사실로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주식의 무빙으로 인해서 그 따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트레이딩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동반 상승되면 여기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솔직히 수익이 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호방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취득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호방건설이 어제
끝나고 공시를 한 것 같은데 추가 장내 매수를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확인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한 거고요. 근데 이게 한진칼이랑 호방건설이랑 과거에 좀 연이 있어요. 이 과거에 그 KCGI라고 우리나라 뭐 행동주의 사모펀드를 표방하는 그 운용사인데 이 회사랑 한진칼이랑 경영권 분쟁을 일부 했을 때 호방건설이 백기사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호방건설과 한진칼의 창업주와의 관계도 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다라고 나올 정도로 뭐 그러한 어떤 관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방건설이 한진칼만 지금 지분을 올리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LS 지분도 좀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최근에는 뭐 몇 해 전에는 대한전선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을 좀 넓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호방건설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취득 여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취득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한진칼 최대주주 조원태 네.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산업은행 지분이 10%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주주 현황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는데 조원태, 조현민, 김현, 뭐 이명희님 요게 네. 특수관계인 지분 합치면 거의 20%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호방건설과 호반 엘 리조트 지분이 17.44%예요. 근데 여기서 델타 에어라인이 있죠. 저번에도 델타 에어라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네. 같은데, 만약 혹시라도 이거 지분 싸움 문제가 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겠죠.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느냐.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연금과 델타 에어라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이런 데는 이제 대주주 편을 들어주겠죠. 근데 델타 에어라인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장님은 지금 현재 구간에 사실 한진칼이 그동안 좀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점 상한가로 네. 이렇게 오늘 바로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 출발을 하면서 마감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절을 해야 될 것 같은지,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보유죠. 보유. 지금은 당연히 보유인 네. 거고요. 이 시간에는 아니죠. 그 넥스트레이드 지금 시장에서도 여전히 상한가 잔량이 여전히 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네. 점 상한가가 아니었고 15%에서 말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 오늘 73만 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호방건설에서 추가 취득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 투자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요거를 노리고 있는 굉장히 매매 잘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시세에 힘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의 특징주적인 부분들로 좋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테마가 한때 저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호방건설에서 야금야금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좀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이 상한가 물량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한진칼 채택해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한 가지 띄워드릴 텐데요. 이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비중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둘 테니까 이곳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진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종목으로는 숑님의 종목 에이징랜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850원에 5%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바이오 종목들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또 달라진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어제 급등의 주인공이 반도체였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징랜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어떠한 메커니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이 미인 찾기 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시장의 입맛에 따라서 네. 업종이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주도주가 있는데 주도주가 실적을 끌고 가서 그 주변에 2등, 3등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효과를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될 텐데 지금의 업종 주도주는 조선 기자재 쪽이라서 조선주들이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 엔진 기자재 같은 게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네. 방산까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IT 테크업 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메모리 쪽 시장도 여전히 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CXL이라던가 디자인 하우스다 보니까 뭐 CXL이라던가 뭐 AI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조금씩 꿈틀꿈틀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네. BP가 뭐 자료를 보자면 매출 기준으로 올해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해줘야지 마진 파이낸스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피어 그룹들 보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제주 반도체 이런 어떤 그 디자인 하우스 내지는 뭐 패밀리스 업체들이랑 주가 흐름을 같이 하는 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똑같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네. 조금 자리 보고 업종 순환매가 돌 때쯤 나는 시세 나올 때 팔고 나오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지고 있으실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가지고 계신 IT 반도체 테크 업종들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뭐냐면 결국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면 워낙 업종별로 우리나라 주식은 다 대부분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별로 소외되는 섹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에이징랜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만 좀 감안하면 가지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 주가는 36,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그냥 좀 짧게 20일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믿음 가지시고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좀 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목표가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저희 코웨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돌님의 종목이고요. 10만 원 평단가 10%
오늘 사셨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한번 봐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코웨이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단기간에 거의 50% 가까이 끌어올렸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되게 좋게 보는 회사고 그리고 좋게 보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버는 것만큼 좀 주주 환원을 해주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찌 됐든 최대 주주가 넷마블인데 넷마블 최대 주주는 본인들의 역할을 돈은 제대로 못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웨이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웨이를 보면 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 발표했거든요. 이게 1분기 실적이 보니까 매출액이 1조 1,700억의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왔어요.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반응을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보면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비대 이쪽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렌탈 쪽도 상당 부분 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첫 번째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1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맥스로 한 20에서 25% 내외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주가를 보면은 주가의 어떤 팩터 그 상하 팩터가 되게 넓어요.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코웨이라는 주식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가 않은 네.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서 4만 원대에서 거의 1년 6개월을 지지부진해서 올라온 거예요. 30%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하지만 신고가 나면서 올라올 때 요게 멀티플이 확장되면서 거래량 쏘면서 올라온 주식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10% 가지고 있으시다면 뭐 추가 매수하시거나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좀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손절은 7만 1,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7만 1,000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종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기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까지 정말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바이오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젤리님의 종목 메타바이오 매드고요. 4,900원 20% 전환청구권 행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전환청구권 행사가 5월 9일이었고 5월 8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약간 밀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전환청구권 행사는 물량이 나오는 거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묶여있던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주식이 시장에서 출회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청구일자가 5월 9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이 6월 2일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결제 기준으로는 5월 30일 날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나오냐? 200만 주 나와요. 네. 그러면 유통 발행 주식수의 8%거든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나올까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전환사채 언제 발행한 건지 잠깐 보면은 발행이 2024년 3월 7일 날 발행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락업 물량 딱 풀리는 부분이 대부분 1년 조금 넘게 주거든요. 이때 물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력적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닐 것 네. 같고 물량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애플젤리님께서 전환청구권 행사가 대체로 악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환가 대비 주가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주주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또 올려주셨거든요. 전환가액이 4,000원이네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5,340원이죠. 그쵸.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난 거죠. 이
8%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요. 그럼 거의 24% 정도 수익 난 거 아니에요. 그 1년 가지고 있어 24% 수익 나면 이거 상당히 많이 난 거예요. 네. 왜냐면 12 메자닌으로 들어간 물량이 전화청구가 행사한 거면 물량 많이 수익이 많이 난 거나 다름없는 네. 거고 12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만기 때 그냥 상환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옛날과 달리 예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3호로 찍은 상태에서 그 전환사채 찍는다고 하면 약간의 호재로 받아들였던 경향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근데 주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우리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무상증자 하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무중이 상한가 정도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약간 계속적인 해묵은 답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안 났다 해서 저는 행사 가격이랑 얼마 차이 안 난다 해서 이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물량이 뭐 조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0만 주 나오는 거면 좋은 거는 아니고요. 한번 이거 행사 발행을 누구한테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눌렀는데 잠시만요.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확인이 안 되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전환가액이 4,000원 정도 되고 전환 주식수가 240만 주 추래기 때문에 금액은 100억 정도 되네요. 금액 큰 사이즈예요. 그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주셨으니까요. 내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종목으로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18만 3천 원, 20%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죠. 4시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 보니까 지금 하한가까지 거의 갔다가 조금은 말아 올리고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일단 배터리에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보면 당연히 악재로 받아줄 수밖에 없죠. 업황이 좋은데 증자를 하는 거라 그렇죠. 업황이 안 좋은데 증자하는 거라는 정말 말의 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단행했죠. 네. SDI는 그래도 나름 셀업체들 중에서 비용 관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1조 5천억 유상증자는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매도는 이미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미 배는 떠났어요. 이미 떠난 상태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배터리 주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원가가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잖아요. 네. 양극재 가령 니켈, 코발트, 망간의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계속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주가가 내가 18만 원에 샀는데 지금 12만 원까지 내려왔다.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1차적으로 찾는 게 첫 번째 주된 고민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빠져서 안 좋고 가격이 올라서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두들겨 맞겠지만 거의 바닥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매도 시기는 늦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증자 받으시려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증자 받을 필요 없다 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스코 퓨처엠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도 하고 배터리 쪽 업계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주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 게 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세이브데이터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차장님의 조언이었고요. 이게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쪽도 괜찮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올려주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L님의 종목이고요.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는 88,200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신테카 바이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매출 사이즈가 되게 작은 회사라서 좀 어려워요. 이런 거 종목들은. 보면 그래서 제가 상담 드릴 때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대략 한 미들캡 정도 되는 사이즈로 좀 투자를 그쵸. 해보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를 잘 사서 운 좋게 잘 사서 주가가 올라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다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 보시는 분보다 손실 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안에 투자 자산이 주가 하락을 할 때 내가 어딘가에 내가 재무제표도 못 보고 사업 보고서도 못 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딘가에 물어볼 사람, 기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은 한 1,000억, 1,200억 하는 종목은 물론 증권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밀릴 경우 내지는 너무 작은 회사를 매수를 한다면 시장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정보 비대칭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종목은 좀 약간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네. 이 종목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워낙 사이즈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가령 의료 AI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고객들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매출 사이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1억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올 때도 있는 상태라서 연간 매출 작년에 1억 했네요. 영업이익이 143억 했고 이제 자산 활동은 계속 좀 적자일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흑자를 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테크니컬하게 9,200원 정도 보고 손절은 전자점 깨지면 매도하는 걸로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로는 9,2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6,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이브데이터님의 종목이고요. 카페24, 52,000원, 5%. 실적 나온 날에 오히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과하다 생각하고 받았다가 5만 원 깰 때 절반 손절했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때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들어가셨고 일부는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절반 정도를 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응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거고 저도 사실 요 실적 발표할 때 저는 사실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했을 정도. 왜냐면 요즘 유튜브 쇼핑 되게 맞아요. 많이 해요. 저도 해봤고. 저도 해봤어요. 네,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옛날에는 그런 어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쇼핑 플랫폼이 없었는데 그쵸. 되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뒷광고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실적이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그 GMV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스탁고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결국은 이 전자상거래의 그 매출 비중을 거래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래액이 1분기에 3조 600억 나왔어요. 그 네. YY로 8%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액이 적지 않아요. 해외 쪽 같은 경우가 680억 나와서 YY로 27% 성장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실적 발표 한 날 25%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 6%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 그냥 속된 말로 K식 세론 뉴스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서 언제부터 올라왔냐? 2월 달부터 올라왔거든요. 네. 2월 달부터 올라온 거는 이 수치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주가가 튄 거고요. 4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왔었던 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냐는 거죠. 그쵸. 이게 뭐 40% 50% 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30% 이상을 빼버리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대응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전저점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뭐 약간의 희망적인 멘트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 여전히 1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액도 그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쪽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외 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는 저점 깨지면 전저점 깨지면 저는 손절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이 전저점 깨지는 거는 46,000원 구간이에요. 46,000원 구간까지 좀 지켜보시고 여기서 반등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목표는 60에서 회복 구간, 그러니까 5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30%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컨센보다 약간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00원 부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때쯤에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봄직한 종목이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거의 미국 시장은 하루가 다름없이 이것저것 내용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뭐 중국이랑의 관세 협정도 일부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뭐 바이오 의약품 뭐 이런 어떤 관세 뭐 약가 인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타격을 받은 거는 지금 없어요. 타격받은 거는 주가 말고는 없죠. 뭐 누구는 어제 얘기 확인해보자면은 결국은 중국이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하게 그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는 하방 경제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이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 다 실적 발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좀 미리 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관세 이슈는 2달 안에 끝나야 된다고 네.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월 달까지는 봉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4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인다. 업종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뷰티, 조선, 엔터 업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